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노동시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시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고, 결국 그 핵심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노동력이 매매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이제 구매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노동력을 구매를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 판매되고 구매된 노동력을 어떻게 그 노동력을 구매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지출하고 그걸 사용하느냐는 그 방식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특수성이죠.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다른 점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문제가 노동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주어진 노동 시간은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회마다 정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또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지출하도록 하느냐, 사용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우리가 노동시장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몇 가지 문제를 어떤 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구매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를 노동시장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노동시장 이론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이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은 우리가 결국 노동시장이라고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노동력을 팔고 노동력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문제가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노동력을 내가 팔고자 하는 노동력을 어떤 사람이 사주면 노동력의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취업을 했다, 고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노동력을 팔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취업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노동력을 팔기를 원하는 모든 노동력은 구매가 돼서 팔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되느냐, 누가 취업이 되지 못하느냐, 즉 실업이 되느냐, 취업과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누가 노동력을 팔 수 있느냐, 어떤 노동력은 팔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와
관련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이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이고, 요거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을 살펴볼 때는 이 신고전학파가 가정하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신고전학파가 생각하는 노동시장은 어떤 노동시장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으로서의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적어놓은 네 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해야만 신고전학파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개인이다라는 가정을 해요. 자,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그래서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는 개인 간의 거래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타인의 노동력을 살 때 합리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게 합리적이다. 즉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자기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 자기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을 최고로 받아내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한다. 가장. 이게 이제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는 거고, 내 노동력을 나는 싸게 팔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학파 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장 행위이고, 여기에서 모든 개인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 노동력을 사고 팔고자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한 정보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인데, 자, 그럼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뭐냐면, 이것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노동력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완전한 정보입니다. 반대로 노동력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가 완전한 정보예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신고전학파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노동력을 살려고 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 누가 어떤 가격에 노동력을 살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서 자기 노동력을 판다는 거고, 반대로 노동력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자기의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합리적 개인은 뭐죠? 노동력을 사고 파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자기 노동력을 팔고 살려고 한다.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한다. 가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럼 가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노동력을 얼마에 팔고 싶은데 노동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A, B, C, D, E, F가 있는데 A는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월급 개념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에 살려고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210만 원, C라고 하는 사람은 190만 원, D라고 하는 사람은 25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얼마의 노동력을 살려고 한다를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비교를 해서 D라는 사람이 250만 원이니까 내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 노동력을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가 200만 원 정도의 자기 노동력을 판다. A, B, C, D, E가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데 C라고 하는 애는 180만 원에도 노동력을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싸니까 효율적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합리적 개인으로서 행위하기 위한 전제는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합리적 개인으로서 행위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가 이미 시장에 있어서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존재해서 다 알고 노동력을 팔고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격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 가격에 대한 정보, 누가 노동력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 두 번째는 얼마의 노동력을 살려고 하고 팔려고 한다라는 정보. 이걸 이제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격을 보고 노동력을 팔지 살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정도에 나는 내 노동력을 팔고 싶은데 월 300에 현재 지금 어디는 280만 원, 어디는 25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320만 원. 그러면 320만 원을 주는 대로 자기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3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29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 난 300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안 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노동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는 200만 원만 주고 싶은데 다 200만 원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 노동력을 구매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의 가격을 낮추게 될 거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자기는 300만 원을 원하는데 아무도 300만 원을 주고 노동력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내가 굳이 지금 300만 원이 아니면 내 노동력을 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해버리는 겁니다. 30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자기는 실업자로 머무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력을 사는 사람, 또는 이제 두 번째는 나는 굳이 지금 팔지 않겠어, 내 노동력을. 이렇게 하고 이제 노동시장에 퇴장하는 경우와 내가 좀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280만 원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노동력에 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고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노동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는 20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는데 노동력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다 200만 원 이상을 원하면 두 가지죠. 노동력 구매를 하지 않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200만 원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21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21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조정하는 게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에 원하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중요하다. 결국 여기서 가격은 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네 번째 가정은 단일 노동시장으로 전제한다는 거예요. 단일 노동시장은 뭐냐면 노동시장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시장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여기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대구 경북에서만 노동력을 팔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노동시장은 대구 경북이 하나의 노동시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내 노동력을 대구 경북이 아니라 부산도 좋고 대전도 좋고 광주도 좋고 서울도 좋고 어디든지 팔 수 있다. 그러면 전국이 하나의 단일 노동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하나의 사회는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전제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단일 노동시장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것만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아닌 경남에서 노동력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노동력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을 어떤 특정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력을 파는 모든 사람들과 노동력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노동시장 안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노동력을 구매하고 판매한다라고 전제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 노동시장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신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적자본론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신고전학파에 속하는 겁니다. 신고전학파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전 경제학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인적자본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직업탐색 이론이고 세 번째는 직업선별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고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 거죠. 자, 인적자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 얘기한 기본적인 가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팔려고 하는 또는 살려고 하는 노동력의 질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파는데 그 노동력 파는 거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가격은 주로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파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서 노동력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노동력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적 자본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노동력의 질인데 노동력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교육과 숙련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적 자본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동력이 잘 판매되고 구매되느냐? 노동력의 질이 높을수록 잘 판매되고 잘 구매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질이 높을수록, 즉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숙련도가 높을수록 그런 사람의 노동력은 더 잘 팔린다. 취업이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스펙이 좋으면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스펙에는 학력도 들어가고, 자, 교육이 들어가죠. 고졸, 중졸, 대졸, 대학원졸. 자, 숙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증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과 숙련이라고 하는 건데, 노동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게 높으면 취업이 잘 된다. 이게 낮으면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죠. 스펙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스펙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대학에 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또 심지어 요새는 이 숙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턴을 하기도 하고, 뭐 해외 연수를 가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면 취업이 잘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인적 자본론인 겁니다. 자,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취업이 잘 되는 거는 인적 자본, 노동력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업자인 경우에는 왜 실업자냐, 취업이 안 되느냐? 인적 자본, 노동력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교육과 숙련을 통해서 노동력의 질이 높은 사람은 취업이 잘 된다. 노동력을 잘 팔 수 있다. 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업자가 많다. 실업자는 노동력의 질이 낮기 때문이고 교육과 숙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 숙련을 높이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취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게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노동력의 질을 높여라. 그럼 취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직업 탐색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직업 탐색 이론은 아까 신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신고전 학파 노동시장 이론의 네 가지 전제 가정 중에서 왜 실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느냐.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죠. 그러면 인적 자본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업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아, 정보가 완전하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 정보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적 자본이 높아요. 교육과 숙련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 수준도 높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인턴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노동력의 질이 높은데 실업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질이 높은데 실업이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동력을 팔고 싶은데 자기 노동력의 질도 좋은데 누가 내 노동력을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대기업에게 내 노동력을 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 대기업이 노동력을 언제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친구 만나가지고 야, 너 여기 1차 합격자 발표했는데 붙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뽑았니? 공고가 언제 났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정보의 불완전성인 거죠. 내가 특정 대기업에게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노동력을 팔고 싶고 그 대기업이 뽑는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얼마에 뽑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그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 정한 그 시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대기업이 언제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면 지원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내 노동력은 충분히 그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력의 질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을 못하면 내 노동력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신고전 학파 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 노동력을 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업 탐색 이론에서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가 언제 뽑는지도 잘 알 수도 없고 얼마에 살려고 하는지 어떤 노동력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호 간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주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자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업하기가 더 쉽고 정보를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업 탐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체를 못해서 실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갖는 의미는 뭘까요? 노동력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호 간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완전하게 주어주면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워크넷이라든가 사람인 이런 게 뭐죠? 이 직업 탐색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어느 회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노동력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고 노동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어떤 인적 자원의 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노동력을 팔려고 해라고 하는 정보를 상호간에 주어주면 실업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로 국가의 경우에는 워크넷, 민간업자는 사람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동시장의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 이게 이제 직업탐색 이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직업선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업선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의 불완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정보 자체에 어떤 노동력의 질을 어떤 가격에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의 노동력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기 때문에 어디가 높은 가격의 노동력을 파는지를 따져보고 골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일자리를 선별을 하고 고르고, 노동력을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와가지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노동력의 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본 다음에 서로 원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업선별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 노동력, 내가 팔려고 하는 회사가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노동력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선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어도 지원하지 않거나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10개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10개가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취업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세운 자기의 선별 기준이 존재하고, 그 선별 기준이 회사나 구직자를 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완전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취업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업선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형태의 실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자본론, 직업탐색 이론, 직업선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이론인데, 결과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론 가정을 그대로 노동시장 이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취업과 실업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직업 탐색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 직업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세운 자기의 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기준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취업과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자, 인적자본론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노동력의 질이 높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이론은. 자, 그러면 교육과 숙련을 우리가 이제 노동력의 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교육 수준이 높으면 취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당장 봅시다. 한국에서 학사보다 석사보다 박사가 더 취업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인적자본론은 설명을 못해요. 인적자원 노동력의 질이 높은데 많은 회사들이 학사보다는 석사를 선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석사 실업자, 박사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는 숙련이 높은데, 자, 우리나라 말로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스펙이 높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스펙 몇 가지에서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20번, 30번, 100번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스펙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취업을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본론은 노동력의 질이 취업과 실업을 설명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 탐색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보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또는 그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제공을 하면 실업이 발생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직업 선별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 또는 노동력을 사는 사람을 선별해서 취업과 실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일시적인 경우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본인의 선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인 실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이론들, 신고전학파 이론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현실에서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취업과 실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나온 이론이 제도주의 노동시장 이론인데, 제도주의 노동시장 이론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의 50%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학력 스펙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고, 직업 탐색이나 직업 선별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떤 개인의 특정한 사회적 속성에 의해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버린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여성에 대한 차별. 자, 제도주의 노동시장 이론은 신고전학파 노동시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게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하고는 가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국가가 또는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용자 단체나 또는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고가 결정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 상당 부분이 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쟁시장은 스펙을 가지고 노동력의 질을 가지고 취업과 실업이 결정되는 시장을 우리가 경쟁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경쟁시장은 노동력의 질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거에 의해서 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아예 제껴버린다 그러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중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데, 아까 이제 신고전학파는 단일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가정을 했죠. 다중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노동시장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취업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도주의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자, 제도주의 노동시장은 그래서 세 가지 이론으로 구분이 돼요. 이중노동시장 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급진노동시장 이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이중적이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돼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노동시장 분절론은 여기서 이제 두 개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급진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계급적인 구조적인 이 요인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고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도주의 노동시장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이중노동시장 이론인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듀얼 레이버 마켓이에요. 이 듀얼이라고 하는 게 이중이고, 레이버 마켓이 노동시장이죠. 이 되링어와 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에 이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시장 기제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기제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력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제도에 의해서 다르게 작동하는 시장, 이걸 이중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특정한 제도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쟁적이지 않은 형태로 작동을 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왜 경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가 특정한 전략적으로 노동력의 구매를 조절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감소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전략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1차 및 2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용자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요거는 취업과 실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 이중노동시장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을 살 때 1차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임금도 잘 주고 근로조건도 좋게 해주는 대신에 1차 노동시장은 수적으로 소수의 노동자만을 고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없고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안 좋은, 자, 이런 노동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여기에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안 좋은 임금이나 고용관계를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노동력을 사는 건데, 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노동력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부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선별을 할 때 한 번 선별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1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고용의 안정성, 높은 임금, 나은 노동 조건을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에 주로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고, 2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 내부 노동시장은 한 번 선별된 사람에게는 특정한 규칙을 계속 적용해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승진이나 뭐 임금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시장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의 바깥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노동력이 계속 사고 파는 게 바뀌는 시장을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 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돼 있고, 1차 노동은 1차 노동시장 내부에 별도의 규칙이 있고, 2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 자체의 별도의 규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이게 같은 노동시장이라고 보는 건데, 이중노동시장은 동일한 공간적으로는 대구 경북이지만 대구 경북 내에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1차 노동시장은 보통 대기업이고 2차 노동시장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방식과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구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기업의 핵심 노동자는 이게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핵심 노동자가 내부 노동시장이 되는 거고, 주변 노동자가 외부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업의 1차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자가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이고,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기업의 핵심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은 이 대기업의 핵심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을 가지고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인데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소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대기업의 핵심 노동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의 판매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자는 핵심 노동자를 소수로 하고 이 핵심 노동자 정규직에 대해서만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규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노동력에 대한 구매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이제 1, 2차 노동시장이랑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낸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자, 1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그랬죠.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 안정, 잘리지 않고 임금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근속연수가 12년이 넘고 보호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니까 고용 안정성이 있고 임금도 평균 4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자,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216만 명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2차 노동시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거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인데, 대기업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7년, 5년이 채 안 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도 근속연수가 7년 정도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3.4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금 수준도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280만 원, 정규직의 한 5분의 한 3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이 아닌 2차 노동시장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대기업 비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의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157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대기업 정규직이란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216만 명이고, 대기업 비정규직이 37만 명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이 1127만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624만이다. 자, 그러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깔라져 있고, 1차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만 경쟁이지, 일단 들어가게 되면 내부 노동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차 노동시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제도주의 이론에서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제사회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노동시장을. 요거는 뭐냐면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취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이제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 문화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취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주의 이론에 약간 가까워요. 자, 여기 보시면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제 사회학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취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도주의에서 얘기하는 10%에 해당되는 얘기고,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취업한다라는 거예요. 추천을 하건 누구 소개를 하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좋은 일자리만을 생각하면 당연히 취업은 경쟁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1127만 명입니다. 자, 이 60%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600만이니까 두 사람을 합치면 거의 90%에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인 채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인적인 관계가 취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별로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그 사람들은 벼룩시장 같은 데 공고문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내놓거나. 그리고 홈페이지에 내놓더라도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내 모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사람 구인을 많이 해요. 사내 모집은 뭐냐면 내부자들 A라고 하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으면 A라고 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사내 게시판에다가 사원 모집 공고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회사 내에 있는 게시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 가지고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타고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고른다라는 겁니다. 내지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쟁을 하긴 하죠. 하지만 추천자들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신경제사회학은 취업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요인보다는 인적관계라고 하는 관계망을 통한 비경쟁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취업과 실업, 취업이 됐을 때 정규직에 대한 취업,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 이걸 이제 제도주의로 얘기하면 1차 노동시장에 대한 취업, 2차 노동시장의 취업,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자, 크게 보면 신고전학파 노동시장 이론, 이거는 시장적인 경쟁을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주의,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여성을 차별한다거나 어떤 지역을 차별한다거나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인 게 훨씬 더 취업에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제도주의 이론이 있고, 이 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중노동시장 이론인 거고,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취업과 실업, 그 다음에 취업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나 또는 비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취업된다라고 하는 취업을 구분하는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도주의 이중노동시장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신경제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적인 관계가 취업 결정,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취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전체 노동시장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